현재 750개 기업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기업의 거의 44%, 거의 절반 가까이가 AI 때문에 감원 계획을 짜고 있어요. 넷플릭스만 해도 원래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비디오 가게였거든요. 넷플릭스만 IT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도요, 방송사 매출 순위 3위가 넷플릭스 코리아예요. 누구는 AI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 일의 자유도도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누구는 더 일의 선택지도 좁아지고 소득도 감소하는 쪽으로 이미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나와 있죠. 96%는 AI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AI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의 개념이 지금과 많이 다를까요? 네, 일단 직업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이미 나타난 거지만 일자리의 대체도 발생하고 있죠. 뭐냐 하면 사람이 하던 역할을 AI나 휴머노이드가 대신해 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2024년 10월 달에 AI 아바타가 도입되어 있는 은행을 오픈했어요. 은행을 들어가면 회원 대신에 AI 아바타 비디오 모니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보게 되면은 AI가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1,000명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AI를 여기에 쓰면 좋냐 싫으냐 물어봤던 질문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3개였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당신을 채용하는데 평가할 때 AI 쓰면 어떨까? 이거.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저희 대학만 봐도 이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서 3, 4학년 학생들 취업 준비할 때 보면 모의 면접을 저희 대학도 AI 아바타로 트레이닝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좀 일반화가 됐고, 두 번째부터가 많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건데, 네가 그럼 근무할 때 너의 업무, 예를 들어 메신저, 이메일, 문서 만든 거, 이걸 다 AI가 싹 다 긁어가서 너를 평가, 분석해주면 어때? 이거 사실 약간 좀 무섭죠? 왜냐하면 다 분석하기 시작하면 숨쉴 공간이 없어지는데, 한편으로는 나의 업무가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데 상사가 잘 못 알아주거나 어떤 정서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평가해, 이런 것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MS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이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저는 마지막 항목이 가장 좀 무서웠는데,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모든 PC 화면에 웹캠이 붙어 있죠. 웹캠이 붙어 있다 보니까 웹캠이 뭘 할 수 있냐면 얼굴을 찍어가지고 나의 감정,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AI로. 그럼 내가 지금 몰입 상태인지 또는 약간 지루해하고 있는지 흥분되고 있는지 감정을 보다 보게 되면 업무 몰입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질문했단 말은 차근차근히 다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을 좋게 보면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 같은데 또 나쁘게 보자면 업무 시간에 숨 쉴 틈이 없는 이런 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을 뽑는다. 과거처럼 어떤 대학, 어떤 학과 나왔다라는 것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뽑고, 반면에 또 옛날에는 10년, 20년 쭉 가는 문화가 있었죠. 한 직장에서. 그게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는 희망퇴직을 하는 연령대나 그 금속 연수에 따른 희망퇴직 시기도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일자를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고 직장을 옮기는 과정, 이런 많은 부분에서 직업은 저는 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점점 더 개인이 브랜딩화 되는 게 나타나요. 브랜드. 뭐냐 하면 저만 봐도 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생활도 하지만 외부 기업들하고 다양한 일도 하고 소설도 쓰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 자체가 제 일의 상당수를 AI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콘택 메일하고 주고받을 때 보게 되면 전 특히 신경 쓰는 게 거절 메일인데, 거절 메일도 AI가 대신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따로 비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직업이란 게 직장하고 나와 관계도 바뀌어지지만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육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한국 사회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체는 아니고 초등, 중등 해가지고 일부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와요.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교실 풍경이긴 한데, 저는 종이책 세대니까 종이책이 있고, 클래스마다 이제 선택한 디바이스, 1인 1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가면 이제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이제 두 가지를 놓고서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 현재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 갈등이 심해요. 예를 들어 교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거 아직 준비도 많이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기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데? 또는 학교 안에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몇백 명이 동시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건데.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은 디바이스를 너무 많이 쓰다 보게 되면 실제 뇌과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뇌 활동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이 지금도 디바이스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점점 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하고 교감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공부하는 거, 이것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도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습 문제를 풀라고 할 때 지금은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 같은 거 설명해 준 다음에 연습 문제 5개 풀어. 다 푸는 거예요, 각자. 그럼 그 중에 5개 맞추냐, 4개 맞추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씬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5문제를 풀어요. 1, 2번은 똑같은 거 풀어. 근데 저는 만약에 잘 풀었어. 그럼 저한테는 3, 4번은 좀 더 도전적인 문제. 근데 옆에 친구는 조금 헤매고 있어. 그럼 얘는 3, 4번은 약간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물어보는 문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3명 가르쳐 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명, 30명을 보잖아요. 초등, 중등 클래스. 그러면 연습 문제 풀라고 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보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AI가 또 이렇게 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AI가 교육신에 들어오는 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 이렇게 가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긍정적인 면과 우려하는 면이 동시에 있어요. 중요한 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어른들이 잘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 장학사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시간 날 때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님들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리로 강남 쪽은 강동, 송파, 서초, 강남구 다 돌았어요. 학부모님들 이렇게 어떤 회의하거나 또는 교육장에 가서 강연도 해드렸는데, 제가 뭘 보려고 했던 거냐 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아세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생각이신 건지 이게 궁금했어요. 제 생각도 전해드리려고 갔지만 그분들의 생각도 궁금했는데, 제가 하나 이제 걸렸던 게 뭐냐 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 맞아. 뭔가 바뀌어야 돼, 지도도. 그런데 엄청난 큰 가시가 걸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입시입니다. 입시가 안 바뀌고 있는데 아무리 AI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뭐가 바뀐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 스카이, 서영거, 중경기지 이거 주무세우고 있으면서 이걸 가기 위한 이제 뭐 의대 간다, 뭐 공대 간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 입시가 안 바뀌면 말짱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럼 나나 또는 우리 후배들 중에 그렇게 입시 교육에 다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현재 지내온 그 경로가 굉장히 만족스러울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때보다 더 다른 세상을 살 건데, 여전히 30년 전에 제가 대학 갈 때처럼 어떻게든 간에 공부하고 집안의 모든 리소스를 다 공부에 투자해서 공부만 해. 이게 아이들의 미래에 안 맞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은 굉장히 좀 도전적이다고도 하시지만 어떤 분은 공감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입시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입시에 투자하는 뭐 시간이건 돈이건 노력이건 간에 전체 리소스가 100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한 20-30%는 학교나 가정에서 용기 있게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모든 학생들 대학 가지 말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꼭 정말 내가 100을 노력해서 10위권 안에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2, 30을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다른 경로를 갈 수 있냐, 이것도 한번 오픈된 퀘스천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의 거의 44%, 거의 절반 가까이가 AI 때문에 감원 계획을 짜고 있어요, 현재. 750개 기업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근데 감원하면, 그럼 절반이 내보낸다는 거냐? 그래도 희망적인 건 91%의 기업은 다시 뽑겠다라고 또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의 같이 올라오고 있는 감원 계획과 충원 계획. 그럼 충원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답은 나와 있죠. 96%는 AI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이제 아이들을 더 코딩 교육, 알고리즘 교육 시켜야 되냐?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 그거를 너무 욕할 생각은 아닌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어떤 교재란 건 봤어요, 제가 우연히. 이게 뭐냐 하면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 지도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교재예요. 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교재인데, 이 교재의 3분의 1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 개요더라고요.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인공지능 개요 봤더니 이런 게 써 있어요. 50년간의 인공지능의 역사, 딥러닝이 뭐고, 신경망이 어떻게 생겼고, 뉴런과 시냅스의 구조,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챕터만 잘라가지고 우리 원생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다음 학기 이걸 수업하는 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치원 선생님들이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뭘 설명할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AI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밥통이나 예를 들어 새로운 세탁기가 나오거나 진공청소기가 나왔을 때 진공청소기나 밥통을 쓰기 위해서 유치역학이나 기치역학을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기능적인 거 알고 이걸 활용해서 더 멋진 음식을 만들고 더 깔끔하고 빠르게 청소하는 걸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원리를 배우진 않거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AI 역량은 AI를 잘 활용을 해서 원래 하던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거나 원래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뭔가 경로를 뚫거나, 또는 우리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AI로
끌어다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재를 원한다는 거지 다 뭐 딥러닝, 신경망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건 일단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입시는 쉽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빈틈을 찾아서 좀 도전적인 거를 해볼 수 있는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AI 역량 갖고 있는 인재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가정에서도 AI를 써서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막기보다는 AI를 써서 공부하되 더 현명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지도법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시대에는 가정 교육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부모님들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님 팩시밀리 아십니까? 팩시밀리 아시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요만한 기계에 숫자로 1004-8282 써있어. 이거 뭐죠? 저랑 위아래 있을 때 근접하면 다 삐삐라고 막 심지어 메시지도 알죠? 1004-8282 하면 천사야 빨리 와.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뭐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뭐냐 하면 아는 걸 왜 물어보나 싶죠?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아느냐? 팩시밀리 모르고요. 1004-8282 이건 무슨 북한에서 보낸 암호문인가 몰라요.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는 진짜 요즘 청소년들은 파워포인트 저장 버튼으로 알아요. 이걸 꽂았고 이렇게 저장 매체였다는 걸 몰라요, 아예.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여러 세대가 촘촘히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세대 간 경험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거의 3개 층으로 나눠져 있대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서로 세대 차이 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얘네들도. 그만큼 세대 간 경험이 촘촘하게 달라졌어요. 따라서 첫 번째는 나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다. 앞으로 엄청나게 더 변화한 시대를 살 것이다 라는 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살아온 거 갖고서 아이들의 미래를 판단해 주시려고 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 문해력 얘기도 많이 하죠. 저도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옛날보다 문장을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거 반성을 해봤어요. 혹시 조선시대 영의정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저한테 타임머신 타가지고 와 저를 만나 제 책을 보거나 저랑 대화를 해. 이렇게 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어찌 저런 천박한 언어를 쓰느냐고 막 저를 혼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언어를 보게 되면 공격적이거나 안 좋은 뜻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축약해서 쓰는 표현을 언어를 파괴한다라고 해서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도 하나의 변화에 어떤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정 환경을 요즘에 보게 되면 제 친구들도 그런데 자꾸 가정의 중앙을 도서관처럼 꾸미더라고요. 이렇게 TV 빼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런 실험이나 다큐 같은 작업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가정집에 관찰 카메라 달아갖고 찍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거실에 있는 테이블이 있고 도서관처럼 꾸민 그 공간 저는 DMZ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공간에 발을 안 들이려고 그래. 마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나는 좀 그렇고 우리 애들이 와서 책 보고 재밌게 편하게. 편하긴 뭘 편해요. 책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뭐 보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편하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 여기서의 공부는 뭐 정말 AI의 원리를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AI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계속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공부하시는 모습이 가장 아이한테 좋은 진로 지도입니다. 왜냐? 우리 아이의 미래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는 힘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기 위한 역량을.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님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아이들은 또 학교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AI 이야기를 사실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는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는 좀 미약하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힘. 예를 들어 아이들도 AI 때문에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AI를 엄청나게 잘 쓰지는 못하더라도 AI로 인한 세상 변화는 먼저 공부하셔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건축학자가 되고 싶어. 건축가가. AI 시대에 건축도 분명히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변화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일례로 실제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유럽을 보면 제바이, 알파벳 GEBAI인가 프로젝트인데 유럽의 10개가 넘는 국가에서 수많은 건축 사례를 모아서 데이터를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건축 설계를 사람이 하긴 하는데 AI가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바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어떻게 건축을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 그럼 아이가 나는 건축이지만 AI로 인해 이런 변화도 있다는 거 알면 또 진로를 디자인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또 농업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AI로 인한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이걸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넓게 보셔가지고 아이한테 이런 진로지도 할 수 있는 좀 이런 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3가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AI 시대 이전에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중에 저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의성, 도전 정신 있는 거. 근데 창의성 자꾸 키우려고 기업에서도 그 전에 보면 트리즈, 스캠퍼, 모자 바꿔쓰기 여러 가지 창의성 기법을 자꾸 워크샵을 시켜요. 근데 저도 그거 받아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거 할 때만 약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끝나면 꽝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5대 역량을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첫 번째는 탐험하는 힘입니다. 탐험력. 탐험력은 뭐냐 하면 경로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시 교육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경로에서 못 벗어나요. 자꾸 정답 맞추는 거.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용기를 내보자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입시에서 약간 벗어나서 아이가 당장 진로하고 무관하더라도 또는 당장 성적하고 무관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일례로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카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왜 존경한다는 말을 기업에 붙였냐 하면 이 기업은 밭에 있는 농작물 중에 잡초를 없애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기계가 가면 AI 써가지고 밭을 2cm 단위로 마이크로 스캐닝을 합니다. 잡초를 식별을 해요. 기존의 다른 농기계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렸어요. 미세하게. 이것도 굉장히 멋진 도전이었는데 카본이란 기업은 다른 도메인의 기술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농기구에 안 썼던 기술, 의학 기술을 갖다 붙였어요. 피부과 기술, 레이저를 쏩니다. 정교하게. 뿌리만 탁탁탁 해서 고사시켜버려요. 세게 쏘면 불이 나니까 안 되고 약하게. 그 자리에서 썩어서 비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트리즈로 연구하면 나오냐? 아니죠. 피부과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농기구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K-뷰티 컨퍼런스도 가보고 피부과 의사하고 친구가 돼서 술도 한잔 마셔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찍었던 힘이 낯선 것들을 연결하면서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창의성은 너 창의성이 있어야 되라고 강조한다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낯선 걸 머릿속에 꾹꾹 담아놨다가 어느 날 이게 선이 쫙 연결됐을 때 반짝하고 터져버리는 게 창의성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창의성이란 워딩에 집중하지 마시고 탐험한다는 워딩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양한 거. 당장은 용도가 없는 것 같더라도 다양한 걸 탐험할 수 있는 좀 호방한 배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 탐험력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력인데 질문 잘하는 사람은 또 중요하다는 거 여전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살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건데 실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게임에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살인은 허용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하는 게임에서조차 성범죄는 허용하지 않나요? 이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대학생이.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해요. 실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도 피가 안 튀겨서 그렇지 뿅망치 같은 걸로 빵빵빵 때리면서 상대방 죽이는데 살인이거든요. 그거 허용돼요. 근데 그 어떤 게임에서도 성적인 범죄는 굉장히 극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둘 다 굉장히 안 좋은 범죄지만 살인에 대한 형량이 훨씬 높거든요. 성범죄보다는. 근데 왜 게임에서는 이걸 이렇게 할까?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탐구하면서 메타버스나 AI에 대한 공부까지 더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냐 하면 선생님이 질문하고 나는 답을 내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답도 보게 되면 선생님 머릿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난 맞추는 사람이지 그 답도 내 스스로 뭔가 찾아가는 것도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조직의 문제, 어떤 제품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를 질문화시킬 수 있을까? 질문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입시교육이라는 바틀렉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딥하게 들어가면 질문은 3가지의 어떤 가지치는 힘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궁금한 걸 품는 힘이에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해보면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우리 아이들은 그 혹독한 입시 교육을 받으면서도 질문은 마음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질문을 뱉어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 질문했을 때 약간 좀 한심하다고 반응한다라든가 그거 아까 설명인데라고 한다라든가 또는 친구들은 야 그거 괜히 왜 물어봐서 수업 늦게 끝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타박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하면 뭔가 나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처럼 아이들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뱉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뱉어내고 나면 질문은 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함께 답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답을 못해도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2년 동안 거쳐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논문이 되는 것도 있고 책을 나올 수도 있고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 3가지의 마음, 질문을 품고 뱉어내고 함께 푼다라는 관점을 아이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힘은 교감할 수 있는 힘, 교감력이라고 제가 정의해봤습니다. 교감력은 뭐냐 하면 인간 대 인간끼리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인데 사실 이건
이미 수많은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적 실험에서 밝혀진 거예요. 뭐냐? 집단을 나눠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서 감정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감정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들이 집단 업무 환경에서 성과가 잘 나와요. 근데 앞으로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자잘한 일들은 AI가 다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인간끼리 복잡한 갈등 사항이나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인간끼리 합은 더 많이 잘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끼리 교감력이 좋은 사람, 이 인재를 기업에서는 더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테스트도 가능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을 할까 말까를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이게 면접 볼 때도 보면 AI 아바타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정서까지도 식별할 수가 있어요.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나는 지식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면접 그 스팟에서 나의 교감 능력까지도 AI에 의해서 분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인재 역량 중에 교감력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는 뭐 논술도 잘 쓰고 수능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판단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험 잘 보는 게 판단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정해진 걸 맞추는 능력이고요. 판단력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대안이 있고 그 어떤 하나의 대안도 유일한 정답이 아닐 때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서 이게 왜 가장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 이게 판단력이에요.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판단력이 좋을까? 안 좋죠. 왜냐? 다 판단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특히 부모님이 열심히 판단해 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판단을 해주고 계시죠. 아이가 학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럼 스케줄표 갖고 오라고 해서 학원 바꾸라고 그러고, 친구랑 트러블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사귀지 말라 그러고. 요즘에 대학교에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학부에서 발생한 일인데, 발생했다고 하니까 무슨 사건 같죠. 어떤 학부모님이 클래스에 50명한테 햄버거를 돌리셨어요. 아이도 아니지. 20대가 아이도 아닌데 학생, 자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클래스에 햄버거를 돌려버린 거예요, 전체. 이게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게. 아이가 물론 다치지 않고 좋은 결정했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은 걸 대신 판단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게 되면 아이는 큰 거가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스스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키우는 거 어찌 보면 쉬워요. 부모님이 느긋하게 아이를 믿고서 아이의 몸이나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도 때로는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버팀목이 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 상처도 안 나게 기다리거나 막아주는 거, 저는 그건 이 시대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요즘에 보면 기업들은 피버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을 막 틀어버리거든요. 빠른 속도로. 일례로 저도 매일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콘텐츠들인데, 넷플릭스만 해도 원래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비디오 가게였거든요. 근데 다른 비디오 대여점들은 다 원래 하던 거를 쭉 하다가 망해버렸고, 넷플릭스만 IT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도요, 방송사 매출 순위 3위가 넷플릭스 코리아예요.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KBS, SBS, 그다음에 넷플 코리아. 순위가 이랬어요. 피보팅한 결과가 이거거든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이거 배우면 10년 동안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 기술 배웠는데 왜 5년밖에 못 써요? 이런 마음을 안 갖도록 너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좀 힘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이전보다 더 양극화가 커지게 될까요? 저는 AI를 어떤 분이 표현했던 것 중에, 어떤 뉴로사이언스 하는 분이 표현했던 개념인데, 브레인 코 프로세서라고 표현하는 걸 봤어요. 뇌의 어떤 보조 연산장치. 너무 재밌지만 타당한 표현이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몸을 써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지만 현대 직업의 대부분은 사실 머리 쓰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고소득 직군을 봤을 때. 그런데 그럼 머리를 쓰면 돈을 잘 버는데, 머리를 잘 쓰는데 AI가 딱 붙은 거에 맞죠. 추가적인 그래픽카드 막 꽂는 것처럼, 연산장치 꽂는 것처럼. 근데 나는 꽂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꽂았어. 당연히 직업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 중에는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생들하고 연구하다 보면 한국어로 논문을 쓰고 이걸 번역을 해서 외국에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영어가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통째로 맡기기도 해요, 번역 자체를. 이건 합법적인 거고 연구비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논문 하나 맡기면 3주를 달라고 그러고 200만 원 정도 비용을 요청한다 가정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제는 논문 번역을 사람한테 안 맡겨요. AI가 해주거든요. 한 달에 한 3만 원만 내면 한 수십 개를 번역해주니까 번역 단가가 한 편당 1,000원, 2,000원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찜찜하니까 인간 번역가한테 감수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누굴 찾냐 하면 초보 번역가가 아니라 좀 잘하는 분을 찾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번역은 1,000원 써가지고 AI가 하고요. 감수하는 건 한 50만 원 드리면 그분이 3일 만에 봐줘요. 서로 굉장히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예요. 그분은 감수를 여러 개 보면서 좀 더 편하게 많은 일을 하니까 소득이 증가해. 우리도 좋아하죠. 여기 나빠지는 게 없냐? 있죠. 원래 번역 시장은 제가 아까 200만 원 3주 맡기면 초보 번역가가 막 번역을 하고 감수작을 봐주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밑에 있던 돌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AI가 하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이런 구조로 해서 누구는 AI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 일의 자유도도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누구는 더 일의 선택지도 좁아지고 소득도 감소하는 쪽으로 이미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많은 조직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경영자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수익이나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경영자들한테 건의하지만 조금 잘 수용은 안 되는 분야가 이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직 내에서도 직무 가치가 양극화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직무 가치가 떨어지는 직군, 이 사람들을 어떤 재교육하거나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조직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은, 최근에 저랑 같이 일했던 어떤 금융기업을 보면, 이 금융회사는 원래 자동차 딜러들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외제차 딜러들. 근데 요즘에 보면 온라인이나 앱이나 또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 보게 되면 아바타를 통해서 자동차 상담해주는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인간 딜러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들을 다 그냥 파이어, 해고시킨 건 아니고, 상당수의 그 직군에 있던 분들을 원래 금융기업이 서비스했던 상품 중에 보험 상품이 있는데, 보험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보험 상품은 아직 꽤 복잡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들을 보험 딜러 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의 좀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너무 양갈래길로 갈라서는, 양극화되거나 서로 너무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꿈꿉니다. 현재 교육이 기술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저는 이제 교육에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술 중심 교육을 시켜주는 건 충분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나 원리도 알려주시고 사용법도 알려주시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인문학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후로 제가 올해 받았던 질문 중에 좀 기억나는 질문이 이게 있어요. 국무조정실에 갔다가 어떤 고위 관료분이 저한테 나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다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인간이 AI를 왜 만들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지 했는데,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우리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나 대신 글을 쓰라고 만들었을까? 모두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딥페이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모든 게 적당한 답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저는 AI를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아주 명확한 답이 아직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술자, 공학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새로운 걸 연구하지만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장대하게 인류한테 또는 중장기적으로 사회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을 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그냥 이거 만들면 이 기능이 좋아지지, 이 제품이 좋아지지까지는 생각하는데, 이 기능과 이 제품이 좋아져서 인간한테, 사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커요. 근데 AI는 막연하게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충분하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인문학적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AI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정말 깊은 사고를 갖고 있는, 좋은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바라고 있는 학생, 부모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변화가 막 나타나니까 부모님들은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가장 변하지 않을 직업을 찾고 싶어 하세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많이 변할 직업, 많이 안 변할 직업. 근데 이 변화가 예를 들어 많이 변할 직업과 안 변할 직업의 순서가 1년 있다 변하고 10년 있다, 20년 있다 변하면 이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되게 촘촘하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앞뒤는 있지만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보실 게 별로 무의미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전문직은 굉장히 안 변할 것 같다라고 믿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가 저 사라지진 않는다고 봐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역할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기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사라지진 않는데 그 직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총합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처음 봐도 제 지인 중에 변호사분인데 변호 업무는 요즘에 약간 적게 하시고 개발자들하고 플랫폼 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주는 역할을 챗봇 대신에 해주게끔 상당 부분. 또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이거 비밀인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 신사동 같은데 이렇게 병원 가면 원장님이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한 병원에. 근데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사실 출근도 아예 안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집에서는 개원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본인은 이제 의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의학 분야 AI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실제 느껴지신대요. 뭔가 변화나 위기 자체가. 근데 막상 이 직무를 미래 직업으로 바라보시고 준비하신 학부모님들은 지금도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이거를 우리 아이를 준비시키는데, 일례로 의사를 준비하는 강남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10살이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에 의사가 되잖아요. 20년 뒤에 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미 변화가 있어요. 제가 놀라운 실험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자료인데 스탠퍼드 외과팀이 연구한 거예요. 저는 이걸 사실 국내 대학병원들하고 5년 전부터 협의하던 건데 미국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이 실험을. 수술방에 인공지능 기기랑 360도 카메라 설치합니다. 360도 카메라 수술장면을 다 찍어요. 그러면 환자의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건 다 지워버려요. 익명화시켜요. AI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얘가 수많은 수술 케이스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수술을 할 때 의사한테 리얼타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걸 개발. 근데 아직은 외과 수술은 AI가 로봇을 통해서 대체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공했어요. 치과에서 충치를 갈아서 봉합하는, 봉을 씌우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 8배 빠른 속도로 수술하는 AI 로봇 암이 이미 실험 단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 치과를 갔을 때 기계만 덩그러니 세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인간 의사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치과 병원인데 로봇 중심으로 쫙 있고 간호사랑 인간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는 병원을 우리는 미래에 마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업의 어떤 경제학적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전문직이 그동안 오랫동안 안 변했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목도할 것이다 라고 좀 역설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과학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업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냈던 책 중에 2권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기억의 낙원인데 SF 소설입니다. 일단 교수가 쓴 소설이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재미를 보장해줍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달에 열렸었는데 거기에 전시작품으로 원작 부분에 뽑혀서 전시도 됐고, 최근에 한 10몇 군데 기획사하고 제작사하고 협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화도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작품이어서 기억의 낙원을 통해서 AI, 뇌과학, 메타버스가 발달하는 미래의 양면적인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책은 2030 자녀교육 로드맵인데, 자녀를 키우시건 본인이 이제 어떤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건 간에 교육의 방향,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기업의 변해가는 인재상, 기술의 발전상을 많이 탐구했던 사람이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고 어떤 AI를 쓰면 좋을지를 좀 교육의 관점으로 정리해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나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2030 자녀교육 로드맵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